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목원입니다. 목발 경품 발언에 이어 거짓 사과 의혹까지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거짓 해명을 사실상 인정하고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공천 취소로까지 이어질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돈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진 정우택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27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핫 이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촉발된 민주당 정봉주 후보의 거짓 해명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군 목함 지뢰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우리 장병들을 향해 경품 목발 운운하며 희죽된 것도 모자라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용사들한테 직접 사과했다는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정 후보의 거취를 논의 중인데요.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을까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죠. 저기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질에. 그러니까. DMZ에 들어가고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 너 한번 만나면 죽여버려 이제 K 모시기. 너 형이 엄숙히 경고한다. 나한테 걸리면 빗맞아도 중상이야. 너 전국 40개 교도소 콩일단 족보기 다 내 나와버려. 까불지 가히 막말 대장경 수준입니다. 이런 막말꾼을 공천한 민주당의 책임은 너무 큽니다. 매우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독 보도 이후에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막말도 문제지만 거짓 해명이 사실이라면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다 보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재차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SNS에 재차 사과문을 올린 겁니다. 이렇게요.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서 2017년 발언 당시에 사고를 당했던 김정원, 하재현 두 용사의 연락처를 구하지 못해서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못했다. 직접 사과한 듯한 표현으로 또다시 상처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두 분의 피해 용사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불찰을 인정하고 자숙하겠다. 당분간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유튜브 같은 일체의 방송 활동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호 실장님. 네네. 정봉주 후보가요. 피해를 입은 우리 장병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을 한 셈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사과라는 건 말이죠. 당사자가 특정돼야 됩니다. 불특정한 그런 그 당사자를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했다고 한다면 그 사과는 진정성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사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당사자가 없는,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사과를 했다고 했는데 직접적이다, 간접적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간접적인 사과는 사과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당시에 연락처를 구할 수 없었다는 것도 변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종명 의원, 그러니까 당시에 사과를 요구했던 이종명 의원이 이 해당 그 두 장병들의 연락처를 갖고 있었고요. 이종명 의원이 아니더라도 당시에 이 두 장병들의 연락처를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구했을 겁니다. 이 변명은 사실상 변명에 불과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접적인 사과를 했지만 사과를 못했고 그래서 자숙하겠다 이런 그 말 자체도 사과의 의미도 아니고 또 해명의 의미도 아니고 그저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런 그 이 상황을 도피하려는 것에 급급하다라는 인상에 더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정기남 교수님.
우리 이종근 실장이 말씀대로 연락처를 구하려고 했다면 왜 못 구했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정봉주 후보의 해명에는 연락처를 구하지 못해서 직접 사과를 못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앞서 뭐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만 사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과를 받는 주체가 분명히 적시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 역시 정봉주 후보자가 SNS에 올렸을 때 저는 당사자인 두 명의 우리 장병들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본인의 어떤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도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만 저는 거짓 해명이 더 민심을 자극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정봉주 의원이 뭐 선거운동 중단하겠다?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그냥 소나기는 피하고 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일종의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봉주 의원이 우선 중요한 것은 진정한 해명과 사과와 더불어서 본인의 거취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어떤 과오에 대한 발언에 대한 저는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우리 당시에 목발 이 발목질에 피해를 입었던 우리 용사죠. 하재현 예비역 중사가 오늘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보겠습니다. 정봉주 후보의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다. 애초에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렇게 밝히면서요. 만날 생각도 없고 사과하고 사진 찍고 넘어가려고 하겠지만 나는 거기 이용당하지 않겠다. 이런 완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습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이제 사과가 중요한 단계는 지나버렸어요. 지금 사과한다면 그걸 진정성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지금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는 이거 어떻게 보면 정봉주 후보자의 어떤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성격이랄지 인성이 저는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사과했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렇다가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재현 중사하고 김정은 상사가 얘기를 하니까 그 둘한테 사과했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사과를 했다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과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분한테는. 그리고 그분은 이종명 당시 의원은 자기한테 사과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두 분의 군인한테 사과하라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또 어떤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잘못했다고 해놓고 연락처를 또 구하지 못해서 사과를 못했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당시 뭐 나가서 뭐 인터넷 방송도 있고 또 SNS 있고 사과하려면 얼마든지 사과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계속 낳고 있고 또 이것이 이제 너무나 파장이 커서 지금 공천 취소냐 아니냐 이 막다른 걸로 밀리니까 이제 자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일단 본인의 거짓말 전에 발목질에 관련된 경품 그 발언이 너무나 파장이 크고 이것은 사과로서 없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공천 취소가 되느냐 아니냐 그것만 남아 있는데 또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또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까지 이번이 한 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본인의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막말과 욕설로 점철되어 온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다밖에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하재현 예비역 중사의 입장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정봉주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연락처를 못 구해가지고 직접 사과 못했다고 했죠. 거기에 대한 해명입니다. 이종훈 실장이 말씀대로 2017년 때 인터넷에 이름만 검색해도 다 나왔다. 그러면서요. 최소한의 노력도 안 했다는 거다. 그리고 이종명 전 의원에게 우리 연락처를 물어봤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종명 전 의원이 당시에 이 두 용사들의 번호를 몰랐겠습니까? 물어보면 되지 않았겠냐. 이게 지금 하재현 예비역 중사의 얘기입니다.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요 해명이 계속 꼬이면서 지금 그 거짓을 낳고 있는 김광삼 변호사님도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보여요.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의 해명 중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요. 당시에 당사자에게 사과했다고 하면서 그 당사자가 자유한국당 이종명 전 의원이라는 점입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는데요. 그러면은 그 규탄 기자회견을 한 국회의원은 눈에 들어오고
저 두 예비역 장병은 한 분은 지금도 근무하고 있죠. 네. 그 다리를 잃은 장병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피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뭐 연락처를 못 구했다더니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2017년 7월이잖아요. 그 당시 문재인 정부예요. 민주당이 집권 여당입니다.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저 두 상사와 중사의 연락처를 구하려고 들면 왜 못 구합니까? 민주당이 여당인데. 저는 이거 전혀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정도 되면 공천 취소를 넘어서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이 본인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의 공천 취소 여부 뒤에서 다뤄볼 거고요. 신정현 위원님. 네. 하지연 예비역 중사 SNS에 사과문 올려서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이러면서 지금 입장 낸 거 보셨어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사과라는 건 당사자에게 그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죠.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 지금의 위기만 모면하면 얼마든지 이 파고를 넘어설 수 있다. 이 선례를 보여준 분이 바로 이재명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어떤 형제들에게 막말을 하고 형수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만 모면하면 당대표도 되고 대선 후보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게 만들어준 거, 그게 이재명이 만들어낸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정봉주 전 의원이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위기만 모면하면 되는, 그래서 이 위기만 딱 타개했을 때 이후에 내가 선거에서 이기면 된다라고 하는 달콤한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고요. 어그러진 그 사람의 생각은 말로서 반드시 또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아마도 이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의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오롯이 받아들여지지 못할 거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를 해드릴 때 혹시 정 의원이 사과를 하지 않고 사과했다고 주장했을까? 이 부분도 좀 쟁점이었는데 어쨌든 정 후보가 사과했다고 한 사람은 밝혀졌습니다. 이종명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이종명 의원이 당시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때 나한테 사과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 두 사람에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의 폭발로 하정은 하사는 두 다리를 잃었고 김정은 하사는 오른쪽 발목을 잃은 참혹한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 2000년 6월 27일 경기도 파주 인근 DMZ 수색 작전 도중 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어 고통의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목발 경품 운운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정봉주 전 의원의 망언은 인면 수심의 작태입니다. 이에 대한 진정한 해명과 사죄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종건 실장님, 네. 분명히 이 이종명 의원은 자신에게 사과를 할 게 아니고 네. 이 두 용사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다시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면 이종명 의원이 국민들의 마음을 대신한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들도 이종명 의원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정봉주 의원이 사실 그 두 장병들에게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일단 용서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첫 번째 단계가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라라는 것이었고 당시 기자회견이니까 이건 다 보도가 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변명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당시로 되돌아가면 이게 모두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두 장병은 2015년에 그 일을 당한 이후에 근 한 1년여 동안 정말 고통 속에 살았어요. 어떤 고통이냐면 당시 SNS에서 온갖 음모론이 창궐을 했거든요. 목함지뢰가 아니고 그 당시에 국군이 매설한 지뢰다라는 음모론부터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쏟아져서 이 두 장병의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또 다시 1년이라면 이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도닥이고 더듬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 와중에 정봉주 전 의원이 히히덕거리면서 DMZ에 가장 좋은 멋진 것이 있다. 그것이 발목질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드러났다면 정말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국민들한테도 정말 국민들의 어떤 분노를 도닥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금 받은 그 공천권이 급급해서 잠시 그냥 잠수하겠다. 잠시 이 파고를 넘겠다. 이런 식의 어떤 태도 때문에 더욱더 지금 분노가 많이 더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제 저희 단독 보도 이후에 정봉주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잠시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여기입니다. 딱 4줄짜리 사과가 진심 어린 정중한 사과로 받아들여질까요? 사과받은 일이 당사자들은 없다고 하는데 또 거짓말 드립인가? 입으로 망할 거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물론 정 후보를 또 지지하는 그런 댓글들도 보입니다. 입조심으로 자신의 무게를 키워나가야 한다. 이런 또 시민들의 일침도 보입니다. 자, 정기남 교수님. 많은 시민들이 물론 지금 이제 정봉주 후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왜 우리 용사들한테 사과를 하지 않고 했다고 했느냐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뱉은 말이야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또 사실은 수습하기도 쉽지 않지요. 그것은 결국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이 논란이 커지는 것 중에 하나는 정봉주 전 의원이 정말 그 두 장병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의사가 있었던 거냐. 차라리요. 그냥 과일 사과를 하나 SNS에 올려놓는 것만 못해요. 정확하게 본인의 진정성이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거짓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론을 더 불리는 효과가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핵심은 장병들에 대한 사과였는데 본인은 이정명 의원에게 사과해놓고 사과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자, 지금 댓글에 엄청난 지지의 댓글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어떻게 압도적으로 공천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공천을 취소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정봉주 의원을 지켜야 된다. 내 SNS상에서는 뭐 봉도사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예. 봉도사를 지켜야 한다는 그 여론이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이것이 정봉주 전 의원을 살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 전체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오히려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런 정봉주 의원뿐만 아니라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런 댓글에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여론의 어떤 여론몰이 여기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문제를 한 발 떨어져서 이번 총선의 야당의 승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 문제가 파장이 클 것인지에 대한 빠른 판단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정봉주 후보의 문제의 발언 그리고 하재헌 중사를 비롯한 피해 장병들의 반응까지 전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될지 정해될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이 정봉주 전 의원의 막말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한번 말씀 주시죠. 어떻게 어젯밤에도 제가 한 뉴스 채널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 어제 그 밝히기를 당사자께 본인이 사과를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그 하재헌 중사 또 김정원 상사는 사과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는 그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에 관해서 뭐 학력, 경력, 직업 이렇게 그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되는 항목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 그러니까 후보자가 한 적이 없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게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가 되거든요. 지금 당사자에게 사과한 적이 없는데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니 그것이 허위 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고, 제가 두 가지를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하나는 정봉주 전 의원은 이 당사자가 이종명 의원이었다. 이렇게 지금 아마 주장할 걸로 보여요. 고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데 그러면 이게 더 문제인 게요. 그러면 국회의원만 당사자고 그 다리를 잃은 상사 중사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국회의원만 사람으로 보이고 장병은 사람으로 안 보입니까? 정치적으로는 더 잘못되고 큰 문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오늘 점심나절에 올린 SNS에 보면은
그 정봉주 전 의원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그 두 분께 사과드린다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은 다시 한번이라는 얘기는 그 두 중사 상사에게 언제 사과를 한 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러면은 언제 사과를 했다는 겁니까? 여전히 허위사실 공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여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민주당도요. 이 정봉주 후보의 논란이 자칫 2012년 선거 패배로 이어졌던 김용민 사태의 재현이 될까 봐 여론을 유심히 살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 정 후보에 대한 윤리 감찰 여부를 두고 또 당내에서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즉각적으로 대표 지시로 지금 윤리감찰단을 조사를 착수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금년간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팩트는 상황실에서 정봉주 후보의 사과 진위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는 게 팩트입니다. 감찰에 착수했는데 착수하지 않았다고 제가 거짓말을 하등의 이유가 없겠죠.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내용이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 감찰까지 할 그런 사안들은 아니어서 윤리 감찰은 저희가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오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해 드립니다. 잠시 뒤에서 짚어드릴 겁니다만 일단 민주당은 지금 정봉주 후보의 거취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정봉주 후보의 발언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안이 복잡하지 않아서 윤리 감찰까지는 갈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대표의 인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안이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과 사안이 얼마나 위중한가 이건 달리 봐야 되는 겁니다. 예. 복잡하지 않지만 너무나 위중하죠. 앞서서 김용민 전 후보 말씀하셨습니다. 노인 시청역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 없애자. 하지만 또 비슷한 이야기로 2004년인가요? 정동영 당시 의원은 노인 투표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또 비슷한 또 국힘의 차명진 의원 세월호 텐트 안에서 유가족끼리 문란한 행위를 했다. 그 말 한마디로 당의 지지도가 2, 3%가 떨어지는 일들을 온 국민이 봤습니다. 아마도 이 상황에서 정말 이 선거를 이기고자 한다라면 이재명 대표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까지 감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천 취소하겠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굳이 민주당의 선거를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지금과 같이 1, 2% 차이로 결과가 나고 있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선거구를 고민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최대한 간명하게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해야 국민들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 표명을 투표로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요, 정 전 의원이 사과를 했다. 그리고 발언이 오래됐다. 이런 점을 강조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후보 한 분이 과거 아주 오래전에 그 특정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당시에 이미 발언 직후에 사과했고 또 그 영상도 즉각적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보면 정봉주 후보가 그 당사자들, 우리 피해 장병들, 용사들에게 직접 사과를 했다라고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만에 그게 아닌 게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어떤 거취를 논의 중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내용 심각성을 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 그 어휘를 보면 말이죠. 과거 아주 오래전에 여기에 좀 방점이 찍혀 있고요. 네.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 이게 아주 오래전이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갖고 문제 삼냐 이제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근데 이거 오래전 얘기 아니에요. 2017년도에 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오래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걸로 이걸 그냥 치부를 해버리면서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사과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과를 안 했잖아요. 사과 안 한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별게 아니고 그 당시 뉘앙스를 보면 아니 뭐 이 정도 했으면 여기서 그냥 뭐 대충 마무리하고 그냥 뭐 총선 치르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 발언 이후에 이 발언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전이 되면서 지금 각 언론사랄지 정봉주 의원의 또 다른 막말이 막 퍼지고 또 그다음에 거짓말을 낳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언론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이제 조금은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규백 위원장은 그런 얘기했잖아요. 윤리감찰단을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의해서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사 시작했다고? 네. 그러면 안규백 위원장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그런 적 한 적도 없는데 이건 거짓말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로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서 지시하지 않았고 오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지도부에서도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고 지금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게 지금 민주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대로 끌고 갔을 때 총선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생각밖에 없다. 네. 그래서 뭐 좀 지나면 사그러질 것 같다고 하면 이대로 밀고 나갈 것이고 2012년에 김용민 당시 후보의 막말 이 파장과 비슷하게 갈 것 같으면 뭐 공천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자,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의 전망이 맞을까요? 지금 이 시각 민주당 지도부는요. 정봉주 후보의 거취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저 공천 핵심 관계자들 안규백, 김성환, 김병기 이 분들이 모여서 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답니다. 그 텔레그램 방에서 정봉주 후보를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 정봉주 후보를 탈락시키는 게 맞다. 이제 제3의 인물을 빨리 찾아야 한다. 이런 논의들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기남 교수님, 자 김광삼 변호사님의 말씀 들으셨는데 어떻게 지금 결론이 도출될 것 같으십니까? 자, 어떤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러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결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선거운동 하다 보면요. 막말, 욕설, 뭐 비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럴 때마다 지도부가 역량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정봉주 전 의원 같은 케이스는요. 자, 막말, 욕설, 거짓 해명 이런 정도 사안이면요. 신속하게 이재명 대표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네. 지금 어제 오늘 지도부 또 관련 의원들이 보인 태도를 보면 이걸 그냥 들고 좀 고민하는 모양새예요. 저는 이럴 때 나오는 우리 고사성어가 뭡니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고 그걸 통해서 총선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일련의 사건,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실체를 보여줘야 된다. 예. 저는 좌우면하면 일은 더 커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읍참마속의 심경으로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후보의 공천이 취소된다면 그러면 정 후보의 뒤를 이어서 누가 공천을 받게 될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결선 투표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도 하위 10% 감점 때문에 탈락했던 분이 있죠. 박용진 의원이 받을까요? 현재로서는 희박하다고 합니다. 안규백 전략위원장 얘기 들어보시죠. 낙선한 후보를 제3의 대안으로 내냐 혹은 새로운 인물을 전략 공천을 하느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판단적 요소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후보가 나가든지 간에 상대 후보를 누르고 승리할 수 있는 총선 승리가 기준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2위를 차지한 박용진 의원이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칙은 제3의 인물이 가는 것이 원칙이죠. 제3의 인물, 당의 전략공관위원장의 입에서 제3의 인물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이 안규백 위원장한테 이른바 문자 폭탄을 보냈답니다. 지금 보시면 안규백은 발언을 자중해라. 안규백한테 문자를 완료했다. 자, 그러면 이 정 후보의 논란이 공천을 취소할 정도면 수백 명 정치인의 과거를 다 조사해가지고 논란 나오면 다 취소할 거냐? 해당 행위자들은 무서워서 관대하더니 찐 민주당인은 우습게 보이냐? 이러면서 당의 정 후보의 공천 취소 움직임에 대해서 강성 지지자들이 반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종호 실장님,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당의 움직임이요?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규백 공관위원장의 발언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느냐. 이 지역구에 박용진 후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미 처음부터 세팅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어떤 상황들 속에서 박용진 의원이 뭐 점수를 하위 몇 % 받았다라는 시스템 곡선이라고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당 내나 혹은 다른 당의 의견 또는 국민들의 의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박용진 의원이 정말 의정활동 열심히 했다라는 것은 이미 다 거의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만약에 정말 정봉주 후보를 낙천시킨다고 하더라도 제3의 후보를 하겠다? 이것도 전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정봉주 후보를 꽂기 위한 위인 설천이 아니냐, 인물을 먼저 놓고 그냥 공천을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지역이 그렇다고 해서 험지입니까? 그 지역이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언젠가 계속 가져간 곳입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제3의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다. 박용진 후보가 경쟁력이 없다라는 것도 사실상 박용진 후보를 낙천시키고 정봉주 후보를 공천을 주기 위한 그런 처음부터의 어떤 시스템이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예. 강성 지지층이 안규백 위원장을 공격을 하는 것도 사실은 지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규백 위원장은 지금 상당히 뭐랄까요? 어떤 제3의 인물을 꼭 넣겠다. 이 지역에 이게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원론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강성 지지층의 이 공격이야말로 이 정당이 앞으로 얼마나 지금 힘든 어떤 상황들을 계속 노정할 것인가를 단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눈높이와 유리되어 있다는 걸 스스로 지금 다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친야 성향으로 알려진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요, 이번 논란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래픽 보시죠. 신정현 위원님. 네. 지금 황교익 씨가 예. 지금 이 논란은 정봉주가 두렵다는 거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봉주가 나오면 땡큐다라고 말하는 게 국민의힘이고요. 정봉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의 정봉주 전 의원의 전 별명을 하나 지어주자면 까도남. 까도 계속 나올 겁니다. 유튜브 지금 하나 발언 나왔지만요.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들을 하나하나 다 긁어 모으면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 자숙한다 그러지만 현 시점에서부터 27일 남은 총선 직전까지 아마도 그런 발언 하나로 자숙해야 된다 그러면 이분 선거운동 못합니다. 여기서 끝내야 돼요. 자, 그런 사람을 두려워서 2차 가해를 한다?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몰상식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두려워하는 거는 본인과 함께 같은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는 강성 지지층, 개딸을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층 그룹들이 옹호하는 개딸의 큰아버지, 개딸의 외삼촌이라고 불리는 정봉주 의원이 혹시라도 배지를 받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진짜 두려운 건 이런 걸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을 위해 진짜 일을 잘할 수 있는 정치인, 저는 그런 사람이 박용진 의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로 지역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인지도와 지지도를 받고 있죠. 그런 사람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사실은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고요. 정봉주 의원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수의 국민들이 정봉주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공분을 하는 건요. 하지연 예비역 중사 등에 대한 우리 피해 입은 장병들, 이 장병들의 분투를 조롱했다는 거지요. 하지연 중사와 김정호 상사 2015년 때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를 밟아서 다리를 잃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다 점검을 하는데 그때 제 바로 뒤에 있던 하지연 중사가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자욱한 연기 속으로 그런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주임원사님이 상체를 드시고 제가 하체를 들고 쪽문을 통해서 나가는데 문을 나가서 땅을 내딛는 순간 터진 겁니다. 오른쪽 발이. 하재원 하사는 양쪽 다리가 거의 절단된 상태였고 김정원 하사는 한쪽 다리가 거의 절단되어서 저희가 응급조치를 하고 환자에게 구두로 다리를 절단해야 될 수밖에 없다. 사고 이후에는 이제 병원 생활이 좀 많이 길었다 보니까 거의 군 생활 반은 병원에서 보낸 것 같은데 항상 뭐 힘들 때는 이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이겨내게 되면은
이제 남들은 저를 보고도 또 용기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이제 최대한 안 쓰러지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자, 김정원 상사 현재 육군 복무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하재현 예비역 중사는 장애인 조정팀 소속 선수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님,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하재현 중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국가안보와 한미동맹 강화 이바지한 인물에게 주는 상, 아너스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 상금 5,000달러를 중앙보훈병원에 또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 두 젊은 용사들이 꿋꿋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그 역경을 딛고 그런 어떤 장애를 이겨내고 굉장히 잘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오히려 장애가 없는 분들보다도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정말 귀감이 되고 박수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정봉주 전 의원의 망언이 뼈아픈 겁니다. 저는 이 망언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분들께 그 PTSD라고 그러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좀 트리거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사실은 이 상사와 중사 이 두 분이 이렇게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고 박수를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의 망언이 더 공분을 사는 것이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으면 50만 국군 장병과 그들의 가족들 또 300만 예비군 그리고 군대 다녀온 경험이 있는 남성분들은 정말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정 후보의 이 목발 경품 막말 논란은 새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2017년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파장이 큰 거는 과연 그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이런 문제로 논의가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정 후보 그동안 여러 논란을 자초해왔죠. 지금 보실 불교계와의 갈등도 잘 알려진 겁니다. 야, 여성한테 왜 손을 대? 빨리 이게 건너를 몰아! 우리 보고 있어! 너네 오늘 종무실에서 나와서 내 얼굴 쳐다본 인간들 각오하고 있어? 이제 이거 좀 가요! 밀지 말고 가세요. 밀어봐요, 또 밀어봐. 왜 밀어 사람을?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요. 정봉주 후보가 조계종을 북한의 김정은 집단에 비유했다가 논란이 돼서 사과를 하러 간 자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게요. 그 일반 사람은 저런 데 가서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하면 저 인생에 관한 문제고 정봉주 후보가 사실 이제 낙검수로 인해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낙검수도 주진우 할지 김어준 그리고 그 말 많은 김용민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뤄준 게 낙검수 아닙니까? 근데 그때 굉장히 저질스러운 뭐 그런 언어, 한편으로는 또 강성지 층은 시원하다고 느꼈죠. 그러면서 2017대 총선에서 당선이 됩니다. 10대 총선은 어떤 총선이었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그때 초선들이 굉장히 많이 당선이 되는데 그중에 한 명이고 그때 우리가 그런 초선 의원들, 자질 없는 초선들을 탄두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탄핵 때문에 당선이 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초선을 한번 했죠. 한 10년 동안 배지를 달지 못했어요. 배지를 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죠. 뭐 시장 선거도 나가고. 그런데 그 발목을 잡은 게 뭐였냐면 본인의 어떤 막말, 욕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거 문제 때문에 이제 정치를 하는데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나가서 또 계속 막말 욕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적으로 보면 정봉주라는 사람은 마치 막말과 욕설을 상시적으로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정치판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많이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은 가장 민주당의 의정 활동을 모범적으로 한 박용진 의원을 하위 10% 주고 정봉주 후보를 그곳에서 당연히 공천을 주려고 그렇게 시스템 공천을 장난을 쳤을까? 굉장히 좀 의아한 측면이 있고요. 저는 이전에도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후보가 경선할 때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정봉주 후보가 될 건데 되고 나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걸 민주당에서 몰랐을까요? 저는 정봉주 의원이 살아온 인생을 민주당이 훨씬 더 잘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밀고 나간 연유가 그 내막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 송 변호사님, 이게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다 알려진 일입니다. 그런데 선관위 후보자 명부의 전과 기록에는 나오잖아요. 뭐냐면 이 사건으로 정봉주 후보가 벌금 70만 원 선고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왜 안 나오는 거죠? 이게 그 예비 후보자가요, 전과 기록을 제출할 때 벌금 100만 원 이상만 공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과거에 한 유튜브에서 본인이 전과 구범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전과 구범인 건 아니고 그 죄명을 다 모으면 이제 뭐 9개가 된다, 그런 의미인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과가 4범이고 공개된 것이 3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에서 적격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적격심사할 때 그 범죄 기록 조회 회보서를 아마 받았을 겁니다. 받았을 건데도 적격 판정이 돼서 공관위에 올라갔고 경선도 치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정 후보 동료 정치인들한테도 또 가혹한 언사를 했다는 걸로 유명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차마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은 다 XX로 표시를 했습니다. 정기당 교수님, 민주당 내에서는 이 정봉주 후보 어떤 분으로 조금 회자되고 있나요? 과거에 초선 의원일 때는 이 정도의 그 욕설과 막말의 당사자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미건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 정치의 팬덤 정치의 원조격이 될 텐데요. 미건스를 이끌면서 이른바 팬덤 정치의 중간 리더가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요즘으로 따지면 강성 유튜버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찌 보면 가장 시족격이다. 자, 그런데 이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의회 내에서 어떤 평가가 있냐면요. 일단 PR을 구분하는데 아주 익숙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PR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 통합을 지향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이런 어떤 그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걸 구분하는데 아주 정평이 난 분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 친노, 친문, 친명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내의 어떤 주류 계보를 계속 타고 넘나들면서 급기야 친노로 시작해서 친명의 핵심으로 변신한, 어떻게 보면 변신의 귀재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막말, 뭐 욕설, 비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 오히려 강성 지지층의 어떤 원조격 역할을 하면서 당의 강경 그룹을 포진할 때 또 야당의 어떤 저격수로서 활용하기에는 정말 훌륭한 자질을 갖춘 분이다라는 그런 당내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예. 정 후보 4년 전 총선 국면 때는 민주당이 아니라 열린민주당, 여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막말을 했다가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쪽 더불어시민당 제가 한번 공격해볼까요? 한마디 할게요. 여기서 네거티브 할 시간에 집에 가서 당신들 이번 선거 기간 중에 한 거 보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라. 이씨, 윤씨, 양씨, 너네 난 누군지 아직 잘 몰라. 정봉주야. 영원히 내가 을로 있을 줄 알아? 어제 제가 우리 후보들 지지 호소를 하다가 좀 부적절한 그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무조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혹은 그 더불어시민당 공격한 거 전혀 아니고요. 한 식구 한 형제인데 왜 공격을 합니까? 참 유튜브에서 많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열린민주당이라는 정당을 먼저 만듭니다. 그러니까 비례를 위한 정당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좀 늦게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습니다. 비례위성정당. 그런데 열린민주당이 먼저 만들어지고 지지율이 높아지자 민주당에서 만든 더불어시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당시에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서 특히 김어준 방송인이 자신 유튜브에서 정봉주 같이 낙검수 멤버이지만 열린민주당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을 시발로 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신이 만든 당에 대한 공격을 참다 거기에 대해서 이씨, 윤씨, 뭐 양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다 알죠. 이씨 그러면 이해찬 대표를 표만 네. 얘기하는 거고, 양씨 그러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나중에 민주연구원장 다 압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난을 하자 이제 어마어마한 또 그 비난이 또 쏟아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바로 또 얘기합니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분들을 욕을 이렇게 비판하겠습니까? 사실 저게 다 이씨, 양씨가 누군지, 유씨가 누군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입장을 또 바꿉니다.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 과연 정치인으로서 계속 어떤 활동을, 정치행위를 할 수 있는가? 정치행위라는 것은 상대 어떤 정파의 사람과 정색을 하고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하고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장면은 하루 만에 얼굴을 바꾸고 그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 스스로의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의 사람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욕설, 파문 이런 것들은 사실상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이 장면들은 정말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회의가 들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파도 미담이 나오는 사람을 파돔이라고, 그래서 뭐 이런 말이 또 유행한 적이 있는데 정 후보는 좀 다른 경우 같긴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들으신 대로 경품 목발 발언을 오래전 일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불과 2달 전에 시청자를 벌레에 비유한 것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댓글을 봐야 되거든. 이게 벌레가 많이 들어왔나, 진보가 맞나, 보수가 맞나. 아이, 벌레가 뭡니까 또. 왜요? 언어 좀 곱게 좀 써주세요. 그게 막말이에요? 뭐 아니, 그게 막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벌레라는 게? 예. 이건 좀 약간 막말이 가깝죠. 막말 아니에요, 벌레가. 그럼 여기 바퀴벌레가 딱 나오면 벌레 나왔다 그러지. 또 말장난 하신다. 아니, 뭐라 그래요? 신정현 의원님. 네. 정봉주 후보의 언어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하는 그런 태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봤지만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진행자가 분명히 막말이라고 제지를 했는데도 이게 뭐가 막말이냐고 또 반문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예. 또 요것이 화제가 되면 또 사과하느라 자숙할까요? 예, 그러면 선거는 또 열흘 훅 지나가겠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다른 당 얘기지만 조수연 국민의힘 후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조선시대보다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가 좋았다라고 하는 그 발언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의 지배하는 생각이 그 사람의 발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걸 고스란히 정봉주 의원에게 갖다 붙여주면 지난 십수년간의 그 사람의 모든 발언을 모아놓으면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과로 끝내겠다? 이거는요, 전형적인 학폭 가해자의 논리예요. 마구마구 약한 사람 때려놓고 사과했으니까 끝내자. 뭐 사과까지 했는데 치사하게 옹졸하게 그런 식이야. 그렇게 상대에 피해 입은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된 상황에서 사과했으니까 넘어가세요. 이재명 대표의 말은 그런 논리거든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정 후보를 끝까지 그렇게 품고 간다 그런다면 이것은 정폭이다, 정치폭력이고요. 국민들은 이걸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재명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재명인의 마을, 거기에 극단적 지지층들이 아마 이거 가지고 이재명 후보까지 아마 닥달할 겁니다. 정 후보 떨어뜨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기에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 내리지 못하고 또 정 후보를 감싸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것은요, 결국은 민주당이 개딸당이 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 저희와 함께 살펴보신 이 정 후보의 막말 논란은요. 그냥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의 화살이 공천 심사 때 정봉주 후보한테 적격 판정을 주고 최종 공천장을 준 민주당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당내에서 이 정 후보한테 적격 판정할 때부터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본인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이고 이대로 끌고 갔을 때 어떤 총선의 영향에 대해서 이제 지도부도 뭐 이제는 뭐 그냥 대충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미 와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정봉주에 대한 권리당원들 강성 지지인 지지가 크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 이거 자체로 인해서 총선에 악영향이 있어서 커다란 어떤 해를 입을 것 같으면 이제 본인도 그렇게 뭐 공천 취소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아마 공천 취소하기 전에 권유를 하겠죠.
사퇴 권유를. 근데 또 정봉주 후보 스타일이 이런 말을 또 쉽게 듣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신정현 위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논란이 민주당의 검증 논란으로까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민주당이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렇게 거대한 정당에 이렇게 많은 당직자들이 있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만 검색하면 우수수 나오는 이러한 상황을 모를 리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람을 뽑아야 했을까? 왜 박용진이 아닌 정봉주를 결과적으로는 추천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지금 그것이 아까 제가 계속 언급하는 이제 개딸 전체주의라고 불리는 민주당 안의 문화, 바로 그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강성 지지층을 많이 엮어내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낙곰수 때, 2012년 낙곰수 때 그렇게 아주 강성 지지층들을 끌어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때 했던 여러 가지 행태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바로 음모론으로 정치하기, 혐오 정치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과장하는 발언으로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기, 마지막으로 극단적 발언을 통해서 갈라치게 하기. 그렇게 해서 극단적인 나의 지지층, 팬덤을 끌어모으는 정치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정치는 이제는 정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끝내야 됩니다. 정봉주 정치에서 여기서 머물러서 민주당이 여기서 그냥 스탑돼 버린다면요, 이제 민주당은 미래가 없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 정봉주 후보의 거취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금명간에 그 답을 내놓는다고 했으니까요, 지켜보고 또 추가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치권의 막말 논란은 국민의힘이라고 사정이 다른 건 아닙니다. 부산 수영구 후보로 확정된 장해찬 후보가 과거에 서울 시민들 향해서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쓴 글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은 또 SNS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송영길 변호사님, 지금 장해찬 후보 논란도 또 국민의힘에서 또 논란인 것 같습니다. 네, 장해찬 후보의 SNS에 관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예. 알렉스 퍼거슨 경이 매일매일 1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참작할 부분은 있는 것이, 당시에 이제 24살이니까 굉장히 어린 대학생이었겠죠. 그 어떤 치기 어린 생각들을 한 것 같고, 물론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고 지금 상황에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좀 참작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당시에는 어떤 공직에 대한 뜻이나 어떤 공적인 진로에 대한 생각은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공직을 지향하거나 그런 트랙에 올라선 뒤에 발언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해찬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하고 서울 시민들께 또 국민들께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정기남 교수님께도 좀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 후보는 당시에 24살이었을 뿐이고 또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렸을 뿐 비하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후보도 그렇고 장해찬 후보도 그렇고 지금 과거의 그 논란 발언들 도대체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되나, 이런 얘기들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되나. 사실 과거에 한 발언을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말을 인용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동료 시민의 상식과 윤리 기준에 비추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여야를 막론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여야 선거 앞두고 얼마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들이 보는 눈은, 자, 과거의 발언을 문제 삼기도 하지만 그 과거의 발언이 문제시 됐을 때 여야 지도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입니다. 예. 정말 앞서 얘기했던 국민의 눈높이에 또 신중하게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전격적으로 단호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느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그 당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논란을 좀 피해가면서 시간을 벌어서 면피하고 그냥 사과로 대충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비친다면 결국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선거 결과는 유권자의 참혹한 어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장해찬 후보의 발언을 이 정봉주 후보 발언 뒤에다가 소개를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해찬 후보의 2012년 발언 논란에 대해서 음란 표현을 했는데도 공천을 주냐, 음란 공천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봉주 후보의 이 논란에 대해서는 그 논란, 목발 논란에 대해서, 경품 논란에 대해서 2017년 발언인데도 아주 많은 세월이 흘러서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해찬 후보의 발언이 좀 더 훨씬 전입니다. 5년 더 전인데 뭔가 조금 다른 잣대로 보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이종호 실장님. 네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아마 이재명 대표가 입장이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자신이 첫 번째 한 발언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해서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건 시기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 감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가지의 사례를 동시에 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뢰 문제를 한 번만 더 제가 언급을 할게요. 피해 당사자인 두 사람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뢰는요, 유엔에서도 가장 잔인한 무기라고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뢰라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 4월 4일이 다가오는 4월 4일이 국제 지뢰의 날입니다. 최고의 잔인성 있는 무기를 어떻게든 우리가 없애야 되고 또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이 지뢰의 피해는 단순히 군인들만이 아니라 시민들, 무고한 시민들에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지뢰로 인한 재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엔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봉주 전 의원은 지뢰가 마치 무슨 멋진 경품인 양, 멋진 상품인 양 세계에 대해서 우리나라 DMZ에 와서 이것을 찾아서 밟은 사람에게는 목발을 준다. 이거는 단순히 피해 두 하사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에 대해서 사실은 사과를 해야 될 문제 정도의 가장 잔인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장해찬 후보, 발톱에 때라니요. 그렇게 발언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양 수준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럽이나 혹은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에 대해서 우리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대단히 부적절한 어떤 표현으로 대단히 부적절하게 표현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정말 같은 어떤 잣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똑같은 회초리를 똑같은 그런 그 무게로 내리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장 후보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는 5.18 폄훼 발언 논란을 일으킨 도태우 후보 그리고 일제강점기 논란을 받고 있는 조수현 후보도 국민의힘에서는 좀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 점을 꺼내들면서 국민의힘을 공격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함량 미달의 후보들을 전국에 공천하고 있습니다. 조선 지배보다 일제 강점기가 더 좋았을지 모른다. 제정신입니까? 이토 히로부미 잘 키운 인재다.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제주 4.3 사태 뭐 어쩌고 저쩌고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어쩌고 이런 사람들도 공천합니다. 내놓은 선수들이 후보들이 딱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쩔래? 내가 한다는데 너 어떡할래? 그냥 찍어라. 너네들은 우리가 제시하면 따르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국민의힘도 딱히 민주당을 세게 비판할 그런 처지는 아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도찐개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민주당의 정봉주 후보의 발언이 훨씬 더 저는 뭐 문제 있다고 보긴 하지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오랫동안 심사숙고하고 본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당히 이제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왔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장해찬, 도태우, 또 조수연 이런 후보들이 지금 국민의힘이 막 가려는 방향이 있는데 지금 고춧가루를 다 뿌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봉주 의원 당연히 공천 취소해야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도태우, 조수연, 장해찬 이런 경우에도 사실 과거의 발언을 했더라도 그거 자체는요. 사람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확신 이런 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선당후사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사퇴하든지 만약에 본인들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결기를 보여줘야 돼요. 공감입니다 이 얘기하고 해야 하고요.
공관위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서 공천 취소를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막말 논란 국민들이 표로 심판하지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 유세 일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비수도권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 벨트를 찾고 있는데요. 먼저 부산 구포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전에 부산 근무할 때 구포역을 통해서 서울로 왔거든요. 원효스는 내가 한 개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1월에 오고 지금 두 번째잖아요. 거기까지 오고 있어요. 저희가 진짜 잘하겠습니다. 네. 저희 취재 기자가 전해온 이 상인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구름 인파, 정말 역대 그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를 봤을 때 그 중에서도 정말 제일 많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상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왔을 때보다 많이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부산 구포시장의 모습입니다. 부산의 모든 후보들, 대부분 후보들이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이 구포시장에서 유세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곳에서요,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4월 10일 총선 날까지만 나는 생각을 하고 이유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이후에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진우 화이팅! 화이팅! 그렇지만 여러분은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주진우, 정해찬, 김도우 선택하시면 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4월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정치를 같이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 할 겁니다. 송영 변호사님, 4월 이후에도 제가 정치를 하길 바라면 우리 부산 후보들을 뽑아주세요. 4월 이후에도 제가 정치하길 바라시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4월 10일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짜로 뭐 4월 10일 이후에 어디로 떠나버리면은 국민들이 뭘 믿고 지지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지원 유세를 가는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많은 유권자들이 어느 지역의 정당 후보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럴 때 당의 핵심 인사, 지도부급이 거기 가서 일종의 보증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당에 이러이러한 훌륭한 후보가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보증합니다 라고 함으로써 그 지지를 불러일으키고 인지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증인이 선거 끝나면은 어디 가버리고 더 이상 당을 책임지지 않을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뭘 믿고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방금 전에도 한동훈 위원장이 그 주진우, 김도읍 선택하면은 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대중적인 소구력이 있고 어떤 대중 동원력이 있고 지지가 높은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기 때문에 나를 보고 우리 당 후보들 지지해달라라는 어떤 그런 지지 호소의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공식 기간이 아니면 확성기나 마이크로 유세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서 마이크로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 제가 다시 또 잡혀갑니다.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마이크 없이 제가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안 될 거야. 선거법 검토했어요? 선거법 검토했어? 아니 선거법 검토했냐고. 선거법 검토했냐고요.
이재명 대표와 달리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쓰지 않겠습니다. 마이크를 쓰지 않는 대신에 큰 소리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산은 바뀝니다. 여러분, 국민이 부산을 책임집니다. 자,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산에 잘하겠습니다. 이종호 실장님, 네네. 방금 보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오는 일정에도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들려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거의 뭐 고함을 치면서 선거법 검토했냐, 선거법 검토했냐고 막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 종일 꺼냈고요.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네, 선거법에 그 선거 유세 기간이 아니면 피켓팅이라든지 또는 마이크를 사용하고 또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가가호호로 방문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피켓팅이라든지 뭐 또는 마이크로 유세를 한다든지 이건 한 20일 정도의 공식적인 유세 기간만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거법과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검증을 하고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셨을 겁니다. 좀 아쉬운 것은 그래요.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 이게 이제 오세훈법으로 우리의 어떤 선거 과정이 지금 그렇게 돼 갑니다. 하지만 20일은 저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사실 20일이라면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최소의 어떤 시간이거든요. 저는 조금 더 그것을 늘리고 그리고 마이크 정도는 가가호는 사실 저는 아직도 금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광장에서 이런 어떤 소형 뭐 확성기 정도를 동원하는 것은 좀 더 이 날짜를 20일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어떤 시간 동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요. 현재 민주당이 현역으로 있는 부산 북갑, 사하, 경남 김해을 지역을 다녔는데요. 신정현 의원님. 이 소위 낙동강 벨트 이곳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5대4로 이겼던 곳입니다. 여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 민주당 지지층이 두터워서 국민의힘에게는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지역이라고 평가받는 곳입니다. 예, 맞습니다. 민주당 현역들 중에는 삼선의 민홍철, 재선의 김두관이 양산에 있고요. 김정호 의원이 김해 의뢰, 또 전재수 의원이 또 북강서갑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이전에 김경수 지사가 또 경남 도지사로 또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의 정신을 품고 있는 노무현과 문재인의 그런 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아주 강하죠. 그러다 보니 그 어려운 또 영남권에서 단단하게 또 지지자들끼리 결속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이 지역에서 가장 크게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지지자들 안에서도 지금의 민주당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무현과 문재인의 민주당이 맞는가라고 하는 내부의 성찰과 반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내려왔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압박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자성을 통해서 반성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이 영남,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낙동강 벨트를 전략적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또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한동훈 위원장 지역 후보들을 도우러 이렇게 열심히 유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한 위원장을 향해서 한 얘기가 또 있어서 그걸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위원장을 향해서 한 단어를 썼는데 그게 논란이거든요. 들어보시죠. 저는 정치인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쿠데타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그 모선이다. 상황실장, 검찰 쿠데타 관리실장, 용산 아바타.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니까 정치인 대 정치인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송영은 변호사님.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추 전 장관의 얘기요. 아니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인처럼 안 보이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추미애 전 장관이 저게 지금 칭찬하는 건지 비판하는 건지 좀 잘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추미애 전 장관이 과거에 이제 법무장관 시절에 갖고 있던 세계관을 여전히 못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검찰총장이 감히 자신의 말을 거역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반대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표현도 나왔었고요. 그거의 연장선상
언론상에서 지금 뭐 저 쿠데타니 머스미니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설득력이 없잖아요. 정치인의 언어가 그냥 말을 입 밖으로 낸다고 해서 그게 설득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팩트와 맞아야 되고 현상과 맞아야 돼요. 무턱대고 그냥 쿠데타라는 용어를 쓰고 뭐 관리라는 용어를 쓰고 뭐 머스미니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과연 국민들께서 듣기에 납득을 하실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추미애 전 장관이 한 위원장을 향해서 머슴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요.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 맡고 있는 이천수 씨를 향해서 몸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기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머슴, 몸종. 저는 왜 이렇게 자극적인 언사로 어떤 그 본인의 생각을 대변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뭐 쿠데타를 관리하기 위한 머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오히려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한동훈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저는 이런 표현이 더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때리기에만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장사는 잘해왔습니다. 자, TV조선 화면 보면 구름 인파가 모입니다. 자, 장사는 잘하는데 실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적표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미 한동훈 원톱 체제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자, 지금 국정 현안에 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의혹에 대해서도 일체 입을 닫습니다. 자, 공천 관리하면서 어느 정도 뭐 잡음 없이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지만 여전히 친윤 핵심들은 다 현역 불패라는 이유로 다 공천 받아서 후보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과연 차별화가 됐느냐라는 부분에서도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등장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도 확장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동권 청산 얘기하다가 국정원 뭐 이를테면 대공수사권 부활하겠다, 뭐 간첩죄 신설하겠다 이런 색깔론 얘기하면서 이미 한동훈 위원장의 저는 정치력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라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머슴 또는 뭐 종 이런 표현들로 오히려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두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당의 이 여당 정치인들 그리고 이천수 씨에 대한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좀 넘어가서요. 국민의힘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선의 정우택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다는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 의원이 공천 취소된 이 충북 청주 상당 선거구에 후보도 곧바로 공천했습니다. 서승우 후보인데요. 공관위 설명 들어보시죠. 정우택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서승우 후보를 우선 추천하는 것으로 비대위에 제 의결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수령한 게 확인이 돼서 취소가 된 건가요? 그거는 수사 절차에서 확인되는 거고 지금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할 때 우리 도덕 기준에 맞지 않는 거로 이렇게 해서 취소하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의 얘기를 들으면 도덕성이라는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정우택 후보에 대한 취소는 저는 뭐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부인을 했는데 이제 CCTV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돈을 돌려줬다고 했는데 결국 돈을 준 사람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관련된 또 녹취록이 있는 걸 보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아주 리얼하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취소를 안 하면 계속적으로 민주당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3인 초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천 취소를 뭐 전격적으로 잘 했고 어떻게 보면 저 공천 취소는 금액은 뭐 알려지긴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지금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사람들은 다 수사받지 않습니까? 정우택 의원은 또 그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금액도 사실은 100만 원이고 물론 뭐 그건 경선 과정에 받는 거지만 대부분 300만 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민주당은 돈봉투 의원이랄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대비해주는 그런 효과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정우택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과거의 막말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3명의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또 제가 볼 때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 여사님, 뭐 국민의힘에서 100만 원이고 민주당 300만 원 이런 뭐 돈의 액수 차이보다는 어쨌든 뭐 돈 봉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둘 다 잘못한 거기 때문에요. 경중은 뭐 별로 좀 따지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 정도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이번 이 국민의힘의 공천 결과를요? 아니,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우택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다만 이제 공관위가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실관계를 판단했다고는 하기 어렵고, 다만 계속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당사자의 어떤 그 증언이 있고 그다음에 자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천 취소는 적합하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 이제 그 서승우 행정부지사 전 행정부지사를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마 아래로부터의 어떤 그 유권자들의 그 화합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이 지역은 정우택 후보와 윤갑근 전 고검장 2020년 총선 때 후보였죠. 이 두 분이 이제 지역에서 굉장히 앙숙이기 때문에 경선에서 패했던 2등 후보를 올려서 공천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지역에서 화학적 결합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수정이 되고요. 그래서 충북 청원에서 경선했던 서승우 행정부지사를 이 지역에 전략 공천을 우선 추천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 공관위가 도덕성이라는 세 글자를 말하면서 이번 결정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요, 대전과 세종시, 충청권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지지 유세장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이 과정에서 한 말이 다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듣고 오시죠. 어떡해, 얼굴이 빨개졌어. 강준영 후보가 재선 도전하시는 거니까 하나 사세요. 알았습니다. 그래요? 국민을 위해서 그냥 또 싸워야지. 맛있네요. 제가 어릴 때, 이 공장에서 퇴근을 하면 길가에 호떡 장사 있잖아요. 한 개 10원이었던 것 같아요. 호떡이 먹고 싶어서 10원이 없어서? 여러분. 네! 먹고 싶죠? 주실 건가요? 다 먹으세요. 이 나라 미래가 있겠습니까? 심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정치 잘했다, 나라 살림 잘했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십시오. 집에서 쉬는 것도 2번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나가서 행동해야 합니다. 투표해야 합니다. 이종호 실장님, 이재명 대표의 그 마지막 발언이요. 결론은 뭐 투표장에 많이 나오시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 직전에 이찍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 발언과 관련돼서 해명도 또 사과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어떤 비판이 이어졌냐 하면 2번을 찍은 사람들을 비하하는 그런 멸칭으로 쓰는 이찍을 당시에 후보자가, 그러니까 나를 찍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멸칭을 한 것을 지금 표현했다는 것이거든요. 즉 무엇이냐면 국민들을 갈라치고 있다. 1번 자신을 찍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남을 찍은 사람도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자, 지금 1번을 찍지 않을 사람은 집에서 쉬어도 된다라는 표현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이찍이란 발언과 연관돼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세계관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재명 대표는 나를 찍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쉬어라라는 그런 연결되는 표현으로서 사실은 나를 찍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생각, 그리고 나를 찍지 않는 사람, 나는 그 국민에 대한 갈라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발언이 또다시 옛날에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했던 발언, 그러니까 70대는 집에서 쉬어라, 나오지 말아라, 이런 발언과 동시에 연관되고 있다는 거, 연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를 찍어달라, 나를 찍어야 되는 어떤 이유를 얘기해야지, 나를 찍지 아니할 사람들은 뭐 아예 투표장에 나오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당대표의 발언이 과연
정말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그런 정치인의 발언인가 하는 점에서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민주당 어젯밤에 17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사실상 공천을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 내용 잠시 뒤에 분석해 보고요. 먼저 이재명 대표의 평가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무가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떡잎은 떡잎의 역할을 하고 물러나야 하고 첫 가지는 사라져야 새로운 가지가 납니다. 컷오프 되신 분도 계시고 경쟁에서 탈락한 분도 계시고 경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미리 엉뚱한 핑계를 대고 나간 분도 계시고 다양한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탈당해서 다른 당으로 출마하는 분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 바로 보시겠습니다. 가장 주목됐던 친문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서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대다수 떨어졌고요. 대장동 변호사 5인방 잇따라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노골적인 측근 챙기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앞서 들으셨지만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헌가지, 세가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신정현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헌가지, 세가지. 그 접붙이는 과정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같은 종의 식물을 접붙이지 않으면요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나무가 병 걸려 죽어요. 애초에 민주당의 정책, 정치, 철학, 역사, 전통 이런 것들을 이어왔던 정치 인사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 후보자들이 싹 다 이제 싹쓸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접붙여집니까? 소위 말하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이것에 앞장서서 이걸 막기 위해 애썼던 그런 변호인단들이 대부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했던 일은요 민주당의 정신, 철학, 비전 이런 것들을 위해 싸웠던 분들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거 한마디 가지고 몇 년 동안 그 곁을 지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민주당이라는 나무에 접붙였을 때 이것이 살아남겠습니까? 당장에 배지를 달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런 분들이 과연 민주당의 정신과 철학 지켜낼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무엇보다 가장 제가 걱정하는 것들은요. 바로 이런 건데요. 지금 이제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대체로 이제 대장동을 수호하기 위한 수호대예요. 그런데 이제 22대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 실제로 유죄 판결이 나고 그 유죄 판결에 앞장서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국회의원들 국민 앞에 무엇이라고 말할 겁니까? 국민 앞에 당당히 난 국민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까? 그때도 앵무새처럼 이재명은 죄가 없다라고 말할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공천이 이재명 사당화, 이재명 당의 완성판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어젯밤에 앞서서 서울 서대문갑에 먼저 공천이 확정된 대장동 변호사 김동화 후보는요. 맞상대인 이용호 후보와 벌써부터 설전을 벌이면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보고 오시죠. 저희 민주당에 계시다가 국민의당으로도 가시고 무소속으로도 가시고 이제는 또 마지막으로 국힘당으로 가신 분이어서 제가 좀 그런 분이 과연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청년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을 공천해야 되는데 그것과 전혀 무관한 대장동 변호사를 느닷없이 결국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충성할 뿐이다. 김동화 후보는 이 후보의 이 당적 변경 이력을 꼬집었고 또 이 후보는 김동화 후보의 석연치 않은 공천 과정을 얘기를 했는데 대장동 변호사 출신들이 대거 공천을 받은 것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 내에서도요. 그 영화 변호인의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그 송강호 배우가 그 송우석 변호사를 연기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그 천만 국민이 본 그 대사인데 아마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당 안에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년 전략 지역구에서 정진상 실장의 변호인이었던 김동화 변호사가 지금 그 경선 승리해가지고 공천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광주 광산의 박균택 변호사, 그 다음에 어제도 이제 그 김기표 변호사가 부천 을에서 그
경선 승리를 했는데 이분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의 변호인이죠. 김용 부원장은 뭐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입으로 김용이 내 측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이 부천 을 지역구는 또 서른 의원이 하위자로 몰려서 탈당을 한 곳이고 그러니까 전부 보면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대장동 변호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굉장히 우대를 받고 있고 뭔가 이분들을 다 경선 기회는 최소한 보장해주고 웬만하면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구도를 짜주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보일 정도로 지금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서대문 갑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 김동화 변호사가 원래 오디션에서 4위를 했는데 3등으로 올라왔다가 경선 승리를 하기까지 이른 그 과정도 매우 부자연스럽지만 그 김동화 변호사가 사실 서대문 갑에 무슨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뭐 학교를 나왔다든가 그렇진 않아요. 해운대 출신이고 저 대학교는 그 서대문 안에 있는 대학교가 아니라 건국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영호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를 하고 상당히 어떤 쉬운 상대인 것처럼 평가할 수 있는지 사실 의문이고 오히려 이영호 후보야말로 그 남원, 임실, 순창 과거에 어려운 지역구에서도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저력이 있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어떤 승부가 날지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예, 김동화 후보의 공천을 두고 당내에서도 잡음이 나오지만 이재명 대표는 김동화 후보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감사합니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고 지금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들 당원분들의 그만. 이게 또 이상한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우리 김동화 변호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보시듯이 이 서대문갑 그리고 서울 동작을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곳 결과 굉장히 주목된다는 점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야권 비례위성정당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를 두고 민주당과 야권 시민사회의 갈등이 폭발 직전까지 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반미 종북 활동이 논란이 된 전지의 정영희 두 후보가 잇따라 사퇴를 했고 임태훈 전 국민인권센터 소장도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이종권 실장님,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갈등 상황이 폭발 직전이다 이런 평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후보들이 과연 적합했느냐에 대한 문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왜 발목 치료와 관련돼서 피해 그 장병들의 그런 어떤 부상을 조롱거리로 만든 사례에서 볼 수도 있듯이 민주당이 관련된 그런 후보들이 얼마나 안보와 관련된 그런 그 반안보 의식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지혜 후보 등 1번, 1번, 3번 또는 1번, 17번을 받은 후보들 4명이 전부 다 거의 그런 어떤 사례들이었다. 물론 김희훈 서울대 교수는 좀 다르지만 임태훈 전 군인 인권센터 소장도 역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군인권센터를 대표하면서도 양시적 병 거부자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은 안보와 관련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그 비판도 굉장히 지금까지 많았던 사람인데 이 후보를 굳이 시민 어떤 후보로 내세운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 문제가 바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더불어 연합 민주연합이라는 그런 이 비례위성정당이 앞으로 더욱더 치열하게 사실 내부에 문제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정말 비례위성정당의 문제점은 그대로 노정한 것이고요. 과연 어떤 약속을 했는지 국민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과연 비례정당에 맞느냐. 비례라는 건 원래 그렇잖아요. 사회적 소수자라든지 또는 쉽게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전문적인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 다원화된 목소리를 담겠다라는 것인데 과연 지금 이
4명 말고도 이 지금 이 뭐랄까 진보당이라든지 혹은 다른 뭐 기본소득당 2번이나 비례를 연달아 하려는 용이한 그런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과연 지금 비례정당의 비례 대표에 맞느냐 이 문제부터 사실 근원적으로 국민들에게 문제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야권 시민단체가 추천한 그 후보들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4명 중에서 민주당이 3명의 후보를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입니다. 김윤 교수를 제외한 3명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전지혜, 정영희 이 두 후보는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먼저 물러나서 정리가 됐어요. 하지만 임태훈 소장을 컷오프 시킨 것 여기에 대해서 이 야권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임태훈 후보는 상당한 시대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득실을 따진다는 것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부적격 결정을 철회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늘 중으로 상임위에서 논의할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야권 내부의 갈등이 좀 첨예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될 위성정당 아닙니까? 국민 앞에 거짓 위선 정당을 만들면서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사실은 정당이라는 건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 스스로도 그 정체성을 제대로 규정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자, 2017년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양심적 병역 거부 지지합니다. 대체복무 체제 정책으로 제안합니다.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다라고 하는 이 임태훈 소장을 왜 컷오프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했던 말과 실제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이 취하는 태도는 완전히 이반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태도는요. 본인 이 정당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어떤 지향을 가져가고 있는가 이것조차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미를 외치고 있는 그런 세력과도 손을 잡고 또 본인들이 이미 과거에 그 양심적 병역 거부 지지한다고 했던 그런 어떤 세력들과도 손을 잡다가 또 손을 놓아버리고 이렇게 좌충우돌의 모습 보이는 것입니다. 위선 정당이고 가짜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야권 시민사회가요 전지혜, 정영희 후보의 후임으로 두 사람을 지명을 했습니다. 바로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그리고 이주희 변호사를 재추천했는데요. 송 변호사님, 지금 이주희 변호사도 그렇고 후임으로 추천된 분들도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주희 변호사요. 앞서 두 후보가 반미 논란으로 빠졌는데 이분은 국보법 폐지와 관련된 그런 또 이력이 있어요. 시스템이 잘못 설계됐다기보다는 애초에 시스템을 설계할 때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렇게 비례를 추천하려고 의도를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민사회 심사위원단이라는 분들 그 구성된 걸 보면은 이렇게 될 줄 몰랐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동안에도 많이 토론했습니다마는 그 결의 하나의 이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상임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청년 결의 하나의 대표 출신이 1위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당은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대표와 그 최고위원 등등이 사실상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더불어연합의 의사결정은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파견 나간 공동대표들이 도장 찍지 않으면 그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민사회라고 하는 분들의 소위 심사위원단들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의 청년 결의 하나 대표 그런 분도 비례 1번이 될 뻔했던 거고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더더군다나 원래 이분은 위성정당을 굉장히 비판하다가 또 위성정당에 공천 신청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정말 이것은 언론과 그 여당 또는 뭐 제 정치 세력에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송 변호사님 마지막 또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한 가지 논란이 더 있습니다. 바로 진보당 몫의 또 비례대표 후보 이분도 좀 논란입니다. 장진숙 진보당 공동대표가 과거 저서에서 한미동맹은 피를 부르는 동맹이고 북핵이 평화를 유지한다 이런 주장을 폈던 게 또 드러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진보당에 세석을 할당할 때부터 이것도 예상이 된 일이죠. 진보당이 통합진보당의 정치적 후신이라는 거 그동안 숱하게 말했고 진보당에서 당선될 수밖에 없는 세 자리를 할당하면은요 이런 분들이 들어와요. 결국은 그 전에 통합진보당도요 겉으로 내건 어떤 홈페이지상의 뭐 슬로건이나 그런 걸 보면은 정상적인 정당 같아 보이지만은 그 당이 뭐 경기 동부연합, 뭐 광주 어디 연합 뭐 이런 세력들이 주도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쭉 나와 있었고 실제로는 폭력혁명을 추구하는 정당이라는 것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진보당에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 하셨던 분들이 없습니까? 김재현 전 의원 있죠. 이상규 전 의원 있죠.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진보당의 실체를 모르고 세 자리를 할당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의사결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공식적으로 선거연합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어디 위성정당에서 시스템 오류가 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애초부터 시스템 설계를 그렇게 한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고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